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내일 우리 부자분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침 식사도 다 하셨습니까? 이 청와대 이 공간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훨씬 넓고 더 웅장해 보이고 상상 이상의 감동을 받았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어제가 이제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대통령실이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직접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산 시대가 개막됐죠. 삼청동 시대가 끝나고 두 번째,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 스태핑. 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운동화도 사고 밖에서 점심 식사도 참모들과 함께하고 이런 모습. 네 번째, 시민에게 개방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얘기입니다.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가 개방이 됐죠. 다섯 번째, 시민광장으로 탈바꿈한 청사 앞마당. 우리 이현종 위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대통령실은 저렇게 밝혔습니다만 이현종 위원께서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취임 한 달, 한 가지 딱 특징적인 기억에 남는 걸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컨셉입니다. 네. 즉 소통과 신뢰.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좀 차별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뭐냐면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통을 하겠다. 그게 결국 이제 일하는 청와대, 일하는 이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번 정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번 했습니까? 네. 5년 동안? 거의 기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대통령을 이제 기자회견 때 볼 수 네. 있는 기회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매일 출근길에 이제 대통령의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면 국민들과 이제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제 하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 왜냐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 과정 중에 꼭 한번 다시 찾겠다라는 곳은 반드시 이제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는, 즉 예. 내가 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제 청와대 개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개방.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왜 대통령실이 옮겨야 되는가? 즉 구중궁궐에 탈피를 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일하겠다. 예. 이제 그런 의미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약속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소통,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급한 현안이 많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취임 한 달 됐었는데 여기까지 소감이나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이 중요하지 무슨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취임 한 달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성적표. 네, 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긍정평가 53%가 나타났고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로 나타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네. 이렇게 긍정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연착륙이란 말에 반대되는 말로서 뭐 연이륙이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연이륙. 예, 그렇죠. 일단 소프트하게 테이킹 오프 하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80%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친 혁명적인 지지율이었다고 한다면 보통 저 53%의 지지율은 무난하게 과반수를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비교가 될 만한 게 대선 때의 득표율보다도 한 4%포인트 이상은 일단 더 높게 나오고 예, 있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네.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대통령도 지금 한 달이다 뭐다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7시간 전에 끝난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5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악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동시에 무너졌고 아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이 오늘로 4일째인데 단계화되고 있죠. 이게 이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을 예. 넘어서 개인 자영업자들에게까지도 이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적재된 화물을 지금 제대로 못 나르니까 이게 썩어 나간다는 호소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현안.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53%는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네. 엄연히 33%의 비판적인 여론도 부정평가. 있고 또 예. 관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관망은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로서 좀 더 지켜보겠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았어요. 여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첫 점심 식사를 가졌습니다. 도시락 오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현장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아니 뭐 차를 뭐 20시간씩 타고 이러니까 여기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거 뭐 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우크라이나는 뭐 수치갈 만한 뭐 이런 게 좀 안 돼 있습니다. 수도는 괜찮고 딴 아직까지 좀 폴란드에서 인도로 들어갔대요. 네 맞아요. 원래는 다 기차 타고 들어갔는데 저희는 특별히 또 집중 타깃이 될까봐 버스 타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종전이 가까운 시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고.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뭐 법적인 또 여러 가지 뭐좀 있어서 그게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여튼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취임사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고 기대치가 좀 많긴 많아서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만큼 자기들도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네, 어제 오찬 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모습, 뭐 우크라이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얘기가 또 좀 오가면서 좌중이 좀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용산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정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청와대 이런 것처럼 뭔가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왜 공모한 거 있잖아요. 5개. 뭐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제 이거 중에 하나를 정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거 대통령실 명칭 공모한 이름이 글쎄요. 나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더니 한 참석자가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그럼 용궁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니 윤 대통령 말하길 자장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궁이 들어가니 중국집 같아요? 라고 하면서 뭐 좀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어제는 뭐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이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근데 용궁이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예. 궁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권위주의적 상징이잖아요. 옛날에 예. 임금들이 있는 걸 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 저런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엄청난 비난을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뭐 국민들에 의해서 공모가 된 거니까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어제 오찬은 예.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오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간의 갈등 요소는 잠재돼 있고 저는 얼마든지 폭발력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번 이제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만난 거야. 뭐 당연히 저렇게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런 모습에서 어떤 당정 간의 협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 이제 문제는 당 내에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요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풀리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을 줄 거냐 아니면 힘을 실어줄 거냐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윤석열 대통령 물론 뭐 당과 거리를 두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부각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속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박 의원. 예. 이 청와대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진영을 떠나서 받아들여진 무난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백악관이라는 이름도 회벽에 하얀 칠을 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남북전쟁 때 검게 불타서 거기가 보기 싫으니까 회벽을 칠해서 하얗게 보여서 그때부터 백악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민들에게 진영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얗고 깨끗한 집인데 그런 아픔도 있는 집이다. 예. 이렇게 해서 그 호칭이 미국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느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이름이 새 이름이 정해진다 해도 좌우 진보 진영을 떠나서 또 보수 진영을 떠나서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네. 또 어제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지난달 청와대 본관 안에 있는 영부인실과 집무실을 보고 김 여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 미리 봤다면은 안 나온다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안 보여주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예. 야당 대표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오찬 회동에서 있었던 뒷얘기들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좀 도마에 오른 분위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죠. 이거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면허 재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말씀이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이니까요.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글쎄, 요새 하도 뭐 이슈가 많아가지고 뭐 내가 그 기사를 꼼꼼히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혹이죠?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거지 않고. 자,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요. 음주운전 이런 논란입니다. 2001년 12월에 숭실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던 때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면허 취소 기준의 약 2.5배 술을 많이 드셨던 것이죠, 당시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현종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 이런 걸 얘기했다가 막상 박순애 후보자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음주운전에서 이 뭐 이유를 갈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0.251 같은 경우는 지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제가 알기로 0.0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내려갔죠. 그만큼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행위입니다. 우리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음주 때문에 그 어떤 단란하던 가정이 파괴된 사례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0.251 정도 되면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네. 이게 아마 소주를 4병 정도 마신 수치라고. 소주 4병이요? 예, 이게 엄청난 수치죠. 양이네요. 거의 뭐 이 보통 우리가 사람이 0.4가 되면 치사 정도 수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수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 자체가 이게 뭐 따져봐야 된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법원에서도 당시에 선고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고유예 판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어떤 이런 죄가 반복되지 않을 경우에 이 선고된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혐의인데 글쎄요, 저는 이거 자체가 왜 선고유예가 났는지도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검증이라는 게 지금 검증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족을 했고 한데 특히 이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부총리까지 겸하죠. 지금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되려고 해도 이 음주운전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음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음주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네. 자, 그런 기준을 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박순회 후보자의 음주 문제는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기준이 아닌 게 아니냐. 지금 예.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음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음주했으면 그 자체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글쎄요, 이게 과연 검증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글쎄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음주운전이 일어났을 때가 2002년입니다. 법원의 선고가 예, 예. 나온 게 네. 박순애 후보자가 36살 때 있는 아. 조교수 때 한창 때 있는데 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끗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 다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느냐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것도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에 경찰 평가위원으로 박순애 후보자가 참여를 해서 기준을 만듭니다. 네. 경찰의 그 공직자들의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네. 0.2 이상이면 퇴출 대상이라는 평가 보고서가 나와요. 어허. 거기에 본인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3년 전에 0.251의 음주를 한 사람이 네. 0.2 이상이면 퇴출 대상이다라고 하는 평가 보고서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팩트로 확인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음주운전,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 이 음주운전, 저 음주운전, 우리 편의 음주운전 따로 있고 상대편의 음주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런 네. 점에서 알겠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그리고 팩트냐 아니냐를 묻기에 앞서서 팩트 자체에 대한 엄중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 만나보시죠. 네. 민들레가 뭐길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그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죠. 요즘 요 며칠 이 꽃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민들레를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임이 논란이 확산이 되자 이 민들레 모임의 주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 가운데 한 명, 장제원 의원이 논란이 시끄럽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장제원 의원은 저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네.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막 논란이 시끄럽게 되자 본인은 일단 저 모임에 빠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그 모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임 자체가 문제다? 네, 모임을 왜 만듭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한 팀이지 국민의힘 안에 있는 팀들이 다 한 팀 아닙니까? 거기서 또 세력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면 그게 친윤계의 또 윤핵관의 어떤 모임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럼 권력이 그쪽에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큰 갈등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개파라고 하는 걸 만들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도 지금 개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싸우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본인을 지지하길 바라지 개파가 만들어지면 그 개파 간에 또 갈등 생기죠. 총선 때면 또 누구는 학살되고 공천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 생겨보세요. 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신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 당내 어떤 개파를 만드는 거, 뭐 물론 본인은 개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임이라고 얘기하지만 공부 모임이라고. 그 모임이 결국 개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주 모이고 만나고 자기들끼리 의견 교통하고
또 청와대는 아니 대통령실과 가까워지고 이런 라인을 만들어 버리면 그 자체가 개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힘이 거기에 실리게 되고요. 그럼 소외된 분들은 얼마나 또 불만이 많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뭐 의도가 어떻든 저거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모임이나 개파를 만드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핵관이고 장제원 의원도 윤핵관이고 약간 이제 민들레를 두고 좀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장제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잖아요. 뭐라고 네. 올렸어요? 성동이 형, 또 네, 성동이 형제라고 형과 했죠. 갈등이 없을 겁니다. 나오죠? 네. 예, brother 이렇게 is a brother 하면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저는 성동이 형과 사이 좋아요. 이런 또 소셜미디어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갈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장제원 의원, 윤석열 정권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갈등은 없다.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선을 그었는데요. 아무래도 장 의원과 함께 윤핵관 원조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가 모임에 제동을 건 게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들레에 대한 여당 내 발언도 들어보시죠. 아니 비공식적인 당정 협의체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다른 또 개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대선 이후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통 당내에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줄을 잘 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문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민들레, 그러니까 꽃 이름이 민들레인데 이분들이 이 모임의 이름을 지을 때는 민심 들어볼래? 민심 들어볼래? 네. 그래서 민들레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민들레 모임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장제원 의원은 오늘 일단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철규 의원 당선인 총괄 보좌역, 이용호 의원은 인수위 때 이제 저 간사 맡았고 김정재 의원은 당선인 특별 보좌역. 넘겨보시죠. 자, 배현진, 이용, 정희용, 박수영 이런 의원들의 당선인 시절에 또는 인수위 시절에 직함은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친윤 모임 아니냐, 개파 모임 아니냐 이런 건데 박상규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이 민들레 좀 부적절한 모임이라고 보십니까? 부적절 적절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친윤 모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친윤 모임일 그 핵심은 다른 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또 대선 막판에 그 단일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사실상 이것을 주도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장제원 의원이 끼면은 이것은 친윤 모임의 핵심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것은 네. 빠진다고는 하지만 예. 이 모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네네. 약간 주춤하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내가 볼 때는 이 장제원 의원이 일단 이렇게 물러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형태로든 네. 직접이든 간접이든 작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허. 과거에 조선시대 그 태종 이방원의 측근 중에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신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새가 모이고 그 세력이 결집이 됐습니다. 예. 이 민들레 모임의 의도는 공부 모임이지만 이게 네. 중요한 것은 당청대라는 공식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뭐 장관이니 차관이니 관계자 국장들을 불러서 이제 뭐 예. 세미나를 연다든가 뭘 들어보겠다는 건데 과연 누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 모임에 오겠습니까? 그게 세과시일 뿐만 아니라 당청대 모임으로 보면은 그런 모임과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힘이 쏠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 핵심에 바로 장제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은 장제원 의원을 따라서 온 거예요. 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따라서 장제원 의원이 형이라고 부르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유명한 해병대구호를 따라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뭐 형제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 그 말 자체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예.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죠. 그러니까 국회는 많은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예. 국회 이런 의원들의 연구 모임을 후원도 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민주주의 2.0이라든지 부엉이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의원들 간에 저는 공부 모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네. 이제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역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걸 이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그럼 장제원 의원은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이런 식이면 장제원이 뭘 하면 다 이제 개파 모임 아니냐? 개파 뭐 이렇게 모임으로 보지 지적할 않겠습니까?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연구 모임을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원들 모임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떤 특정한 이제 아주 이제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들만 모인다. 오픈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강력한 어떤 개파적 성격을 너무 녹아라 했을 때 네네. 예전에 아시겠지만 진박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진박 논란.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박근혜 이게 정부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모임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사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고립화시키는 모임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본인이 원내대표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자칫 주도권이 장제원 의원한테 가는 것에 대한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주인공은 네. 권성동인데 장제원한테 그렇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단순히 지금 모임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그런 권력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모임이 개파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너무 과도한 해석도 아닌가 그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네. 당권 경쟁이라고 봅니다. 네. 내년 4월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6월에 내년 6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대표가 후임을 뽑게 되잖아요. 임기를 다 채운다면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출마라든가 예. 또 장제원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출마하든 킹메이커가 되든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것.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공공연히 그때까지 당권을 장악하고 자기가 혁신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여당의 분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준석 대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민들레라는 모임이 등장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 간의 2차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부의장인 오선 중진 정진석 의원,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날선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뭐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내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끌어내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를 저격해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날선 갈등을 좀 표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이걸 확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대표가 확전을 시키고 네, 있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정진석 부의장은 물론 처음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좀 그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귀국하면서 아까 잠깐 들었으면 추태라는 말까지 쓰고. 예, 맞습니다. 심한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원래 그 본질적인 문제,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가 사실은 첫 번째 안건이었지 않습니까? 이슈였고. 네. 근데 이걸 세대 갈등으로 지금 비화시키고 있어요. 물론 뭐 정진석 의원이 뭐 그 선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 얘기 하나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지금 따르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세대 갈등으로 이걸 비화시켜가지고 점점 판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준석 대표는 왜 그럼 정진석 지금 국회의원 부의장과의 이런 갈등 요소를 확대시켜가지고 점점 전선을 확대할까요? 저는 본인의 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의 당권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왜 갔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갈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그 특사 자격으로 갔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친서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당대표 자격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뭐 예. 갈 수는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꾸 이슈를 키워가면서 윤석열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을 확대시키고 본인에 대한 우호 지분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육모 방망이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저것도 출국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해서 한국 들어오면 저걸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리고 2017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슈와 관련 없는 예전의 얘기까지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왜 대표라는 분이 국민의힘 대표라는 분이 이 논란을 키워가면서까지 하고 있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이건 정진석 의원 지적대로 본인의 정치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자 이제 5선의 아주 다선 의원인데 이제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공격해오자 이런 딱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소위 부답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저거 올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진석 의원이 저 소위 부답을 올리자 이준석 대표 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나 조용히 하겠음을 글로 올려놓고 조용히 하겠다는 겁니까? 의아하네요. 라고 이준석 대표가 또 응수했습니다. 네. 글쎄요. 이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 간의 신경전 다툼이랄까요? 이거 좀 어떻게 관전하고 계신지요? 자,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네. 당내에서 대표가 무슨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당에 있는 의원들이 비판하면 다 저런 취급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 정당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왜 갔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두고 지금 당대표를 지금 뭐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이 아니 대표님 우크라이나 왜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당대표가 지금 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일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최진봉 교수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육모방아매를 띄워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하면 얻어맞나요? 이런 이야기 잘못하면? 그러니까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저는 반응하는 게 너무나 저는 이상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젊은 당대표가 당을 뭔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 혁신위원회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뭘 혁신합니까? 혁신하는 게 당대표한테 달라들면 저렇게 육모방망이 때리는 게 혁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가 이야기할 수 있고 당대표 비판할 수 있고 당내 저런 수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지금 대응을 하면서 더군다나 정 부의장이 그러니까 뭐 그냥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조차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뭔가 새롭게 바꾸고 혁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당내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주의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심각한 의문이고 저거를 혁신하는 게 저는 혁신위원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약간 세대 간 이제 갈등으로까지 좀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 정진석, 네. 이준석, 정진석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해서 신인규, 박민영 국민의힘 내에 이제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에요. 선거는 결과로만 하는 거예요. 나이로 말씀하시지 말고 결과와 성과로도 이야기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어른이라는 궁색한 권위를 앞세워서 젊은 대표를 찍어 누리려 드는 것은 크나큰 실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세대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 잊을 새도 없이 갈등의 논란에 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주년인데요. 네. 헌정사 최초 30대 당대표고요.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논란에 오갔는데 박성규 의원님, 취임 1년을 받은 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평가와 직결이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위부답이란 말 그게 이제 보면은 정진석 의원이 5선인데 초선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된 지 2년 뒤에 써줬다라는 그 밑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아버지인 JP의 그
평생의 어떤 정치 철학을 관통하는 말이거든요. 예. 원래 이제 원전은 200의 산중문답에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소위부답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까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할 말은 참 많은데 선문답 같이 내 웃음으로써 그 답을 대신하겠네 하면서 상대방을 애둘러 비판하는 겁니다. 야. JP의 철학은 그런 것이었고 네. 그 정진석 의원이 그 형판을 사진을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뜻으로 애둘러서 점잖게 그 나이든 선배로서 이제 더 이상 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답을 한 것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연승을 이끌어냈고 예. 2.5승이다 뭐 3승이다 그러지만 연승을 이끌어낸 대표로서의 그 무게감 또 뭐 연승 대표가 가지는 어떤 권위 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이 대목에서는 역시 차분하게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가 추동력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당내 분란을 당대표가 먼저 나서서 일으키는 듯한 그런 모습은 네. 좀 본인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저렇게 사사건건 들이받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젊은 의원들이나 젊은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라떼는 말이야 다음에 가장 많이 예. 듣는 말이 당신 너 나이 몇 살 먹었냐 이런 말이 제일 싫다 그러는데 먼저 정진석 부의장이 휴전을 선언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좀 자제하고 갈등을 알겠습니다.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이준석 대표, 원래 이제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이제 이 임기를 다 채우느냐의 분수령은 이번 이제 24일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24일에 이준석 대표의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당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밑에 보시면 빨간색 글자. 경고가 제일 낮은 단계의 징계고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데 당윤리위가 24일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준석 대표의 향후 임기를 다 채우느냐 이 문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토요 랭킹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8월 전당대회 벌써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내분이 생기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지도 체제로서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가 적합하다. 당장의 어떤 갈등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상시적 갈등을 일명 봉숭아학당이라고 하죠. 뭐 어떤 의원이 한마디 하면 또 뒤에서 들이받고. 네, 이제 민주당의 그 당대표를 뽑는 선거, 전당대회라고 하죠. 8월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의 어떤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뭐 어떤 자기 판단과 또 출마하고 안 하고는 자기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데서의 어떤 자기 책임을 어디까지 느끼느냐. 이재명 의원이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여기는 다 뭐 비명이든 뭐 친명이든 다 찬성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당의 자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급하게 현금화 하게 되면 저는 뭐 이른바 이재명 단타매매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모두에게 불행하다. 개항 출마 자체가 당대표를 전제로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내 당대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출마는 저는 100%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출마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네, 영상이 나오는 동안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새롭게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정 변호사 보시기에는 제 당내에서는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하지 마십시오라는 목소리가 아주 거셉니다. 근데 네네. 최재성 전 의원은 출마 100%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내부에서 100%라고 하시니까 제가 봐도 99% 이상은 되지 않을까. 99%. 네. 저는 그 당대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네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여기에 당대표까지 되면은 아주 강화된 불체포 특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게 가장 단기적인 그 모양이 아닌가 싶고 네. 중기적으로는 이제 당대표가 돼야 내후년에 있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당대표로서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종국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고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인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천권 행사에서 유리한 그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거의 100% 이제 출마하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네, 뭐 속내를 다 알 수 없지만요.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낸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도 있습니다.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인데요.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대선은 5년 남았어요. 당분간 좀 원내 처음 들어왔으니까 길게 내다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보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쉴 때라고 봐요. 어쨌든. 아니 당의원에서 출마한 건데 이제 와서 이재명 탓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당의원 하기는 무슨 당의원이에요. 다 아는 걸. 아니,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그래요. 네, 유 전 사무총장 꽤 직설적인 발언을 그러네요. 드립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본인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는 거고요. 예. 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당내 상황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도 계속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결정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뭐 당대표 출마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게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서 네.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겁니까? 민주당이 현재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리더해 가면서 정말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랄까 아니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럼 이재명이 유일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의원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당의 주류라든지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심의 어느 정도 지지도 받으면서 당내에서 그래도 주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민주당이 혼란 없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이재명 지금 의원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그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그러니까 좀 더 저 제목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의원이 15%, 일단은 뭐 제일 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10, 안철수 6, 홍준표 5, 한동훈 4, 김동연 4. 한동훈 4가 눈에 띄시죠? 저희가 잠시 후에 저 한동훈 부분은 짚어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15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현종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원래 갤럽은 이걸 이제 주관식? 객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의원은 지금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뒤의 성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비고사, 그 모의고사 아무리 잘 쳐봤자요. 본고사 망치면 결국 합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워낙 정치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뭐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해안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이재명 후보 의원한테 좀 이제는 쉬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거를 단지 이재명 의원을 싫어서가 반대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쭉 보면
다른 건 뭐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너무 조급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 개항을 출마도 마찬가지죠. 아마 개항을 출마 안 하고 본인이 백의종원했으면 아마 당원들이 일심동체로 이재명을 다시 불렀을 겁니다. 당신밖에 없다 불렀을 텐데 결국 개항을 출마를 해서 본인은 뺏지는 달았지만 지금 당내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한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최악의 경우에 네. 당의 분열까지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바라본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그렇군요. 이번 대선 결과를 보시면 결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확장력을 더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나라 선거 구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5대5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중도층을 더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에만 쫓아가서 되겠냐는 거거든요. 당장은 그게 막 눈에 보이고 꽃다발 갖다 주고 막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표현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본인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인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의 조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본인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강성 지지자만 보고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예. 저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민주당 내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어젠가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내에도 좀 갈등 요소가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민주당에 복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네. 근데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름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얘기해 보시죠. 소위 국정원에 보면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조난 자료, X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개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카더라. 소위 증거과 정보지에 불과한 내용들이에요. 이른바 지라시. 그런데 그럼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박정희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면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정재계, 언론계라든지 이런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모은 X파일이라는 것이 국정원 내에 존재하고 있다. 약간 폭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적절한 겁니까? 정혁준 변호사 보시기에? 그 박지원 전직 이제 국정원장이죠. 지난달까지 국정원장이었어요. 그 직전 국정원장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 법이 있거든요. 거기 8조에 보면 조직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정원장은 수집된 정보를 자신의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국정원장으로서의 엄격한 비밀 유지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정원법 14조에 불법으로 감청하거나 위치 추적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인데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와 같이 수집된 불법 자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국정원 내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위법하고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어떻게든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처리를 안 한 것도 문제고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도 문제고 아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른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원장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한 저 X파일 뭔가 그러면 이게 뭔가 국정원이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뭔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뉘앙스가 풍겨질 수도 있는 대목인데 어떤 겁니까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보 수집을 이제 안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전에도 조난 자료라 그래서 조난 자료는 폐기하지 못하는 자료입니다. 주로 이제 인사할 때 이 조난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거든요.
그게 쭉 이제 축적돼 왔던 것이죠. 예전에 아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됐을 때 일부 인사들이 국정원 측에다가 내 조난 자료를 좀 가져와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국정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본인 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치 중립한다고 법도 바꾸고 국내 파트도 없애버리고 정말 국정원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논란을 또 한 번 지금 다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도대체 있는 게 뭐 어떤 거냐? 이거 논란을 또 한 번 지금 불러일으켜서 그렇다면 이게 또 국정원을 정치의 지금 소용돌이로 좀 끌고 가는 문제 아닌가?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EX 파일을 지금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뭐 법을 만들어서 폐기해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폐기하면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또 그 과정에 또 볼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난번 국정원 개혁을 할 때 그때 법도 바꾸고 지금 대공수사권도 넘겨주고 했는 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기자회견 보신 장면이 그때 그걸 발표한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셔서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국정원장이 확인을 해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자체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확인만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송에 나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곤혹스러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또 이번에는 본인이 물에 사는 물고기, 정치라는 물에 사는 물고기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저 같은 사람이 졌지만은 잘 싸웠다. 단결해서 해라. 이렇게 응원은 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뭐 저 짤싸? 그건 아니죠.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뭐 3연패라고 하는데 앞으로 2년 있으면 총선인데 4연패의 길로 가고 있어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4연패를 언급하면서 최진봉 교수님 이것은 본인의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뭐 언론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민주당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들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그런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있으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뭐 제가 볼 때 정치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아마 복당 신청도 하실 것 같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확 바뀌고 뭐 이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제한된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지원 전 원장 뭐 당대표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고 2년 후에 원래 지역구가 목포잖아요. 목포에 출마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박 전 원장의 행보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보폭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그 치밀한 계획 범행이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그 피해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사건은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입니다.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정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글쎄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법무부 장관이요. 저런 좀 참사가 일어났던 곳에 방문을 하는 게 원래 법무부 장관이 저런 곳에 방문을 해왔었던가요? 어떻죠?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데요. 처음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반문명적이다.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진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게 문명적인 것인데 본인이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화까지 해서 무고한 희생자를 본인도 사망했지만 맞아요. 6명이나 그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경우에 이제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족들이 또 얼마나 또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한 것은 참 잘하는 행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장관, 대구를 찾기 전에는 청주교도소를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선지로 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청주교도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추진 공약을 내세웠던 곳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법무부 장관은 자꾸 이제 검찰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교정 이 업무라든지 출입국 업무라든지 꽤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이제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주교도소를 간 이유도 보면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은 반드시 이거거든요. 특히 이제 교정 시설에 지난번 코로나 확산 이후 때문에 많은 교정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정 시설이 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님비 현상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교정 시설을 일단 방문해서 본인이 그동안 계속 이제 이 검찰 관련된 것만 초점을 시각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나는 이제 이 교정 이쪽에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제 그 일정을 2개 소화한 것이죠. 청주 교도소도 가고 분향소 조문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후에 여론조사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했던 그 장면, 그 화면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갤럽 조사,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4%를 기록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뭐 검사잖아요. 순순히 검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저렇게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4%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는 참고로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조사. 우리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한동훈 현상, 한동훈 현상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4%까지 찍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이 언론의 집중력 조명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 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장관 청문회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언론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집중력 조명을 받다 보니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신선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 지금 앞에 그 갤럽 조사를 보면 예전에 다 정치하셨던 분들, 예전에 대선 나오셨던 분들이 주로 있어요. 뭐 오세훈 시장 빼고요. 보수 진영에서 보면.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대선급 후보로서의 기대감을 한동훈 장관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고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보수 진영 입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할 사람이 한 분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선 후보급 주자들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가볍게 하는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 들어보시죠. 연령으로 봐도 40대 장관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한 장관은 실제로도 팬덤이 형성된 상태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장관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이 말처럼 별의 순간이 올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 눈은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하 직원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현재 법무부 왜냐하면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 아닌 교정공무원, 출입국 공무원 이런 그런 쪽에다가 굉장히 잘 맥을 짚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합격점 이상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이렇게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도 어필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별의 순간이 혹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는 많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됐는데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한동훈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을 하는데요.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투봐야겠죠.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소지심 비인냐라는 말이 있죠.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데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유시민 이사장 선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19년에서 2020년 요 시기에 라디오 등에서 당시 이제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던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을 겨냥을 해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요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요 나 유시민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무슨 소리 합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1심 재판부 이제 재판이 있었던 거죠. 유죄 선고 유시민 전 이사장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떠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결국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은 뭐 어려운 공자 말씀 인용할 게 아니라 언행 일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행 일치.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아까도 저 앵커가 설명해 주셨지만 본인이 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봤다. 그러다 봤다. 그걸 확인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에 가서는 이걸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본인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통보가 없었어요. 그럼 이걸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구구절절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당시에 잘못했다라고 사과문을 냈어요. 근데 법정에 나와서는 아니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사과했던 거는 뭐고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의 출발점은 본인의 잘못된 정보를 과도하게 확신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와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보고 우리는 한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단순한 이 문제를 너무 지금 본인이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법원에서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 그래픽에 있는 글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1심 선고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법조인인 정혁진 변호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판결문 보면 어이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내가 이야기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다, 의견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아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해가 설령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바로잡을 만한 그런 기회가 너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하셨죠. 장관 하셨죠. 그다음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력한 논객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장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저런 그 영향력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수사권을 남용하는 뭐 악질 검사, 악덕 검사 이러한 낙인까지 찍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죄질이 이렇게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결문에 그 판사가 그 이야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어이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병장님, 유독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십니다. 이제 우리 소대 최고참 아니십니까? 정일병. 일병 정재경. 아, 고참이 뭔가. 고참이 아니라 선임이란 표현을 써야지. 아, 이게 아무래도 우리말 쓰는 게 너무 어렵지 말입니다. 남병장님, 이제 혹한기 준비 기간인데 군장을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뭐 방한 마스크나 장갑, 방한복 뭐 이런 거 준비해. 깔깔이도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아, 근데 깔깔이가 뭔가. 방한복 내피 이런 표현을 써야지. 이게 깔깔이란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좀 어렵지 말입니다. 그래도 은어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우리말 더 알아볼까요? 네, 신압으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는 일본식 표현이 많고 은어도 많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우리말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열쇠말,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장에 모여 체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합니다. 구보, 군대에서 줄을 맞춰 가볍게 뛰거나 빠르게 걷는 걸 말합니다. 일본식 한자어인데요. 쉬운 우리말 달리기 또는 뛴걸음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국군 창설 당시 일본군 출신들이 많아서 퍼진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일본식 표현이 많습니다. 잘 때 덮고 자는 모포는 일본식 조어, 모후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담요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는 요대도 일본어 코시오비를 한자어로 그대로 읽은 표현이기 때문에 허리띠로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머리카락이 자랄 경우 병사들끼리 서로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사용하기보다는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는데요. 이 바리깡, 머리를 깎는 기구를 뜻하는데 프랑스어 바리캉의 일본식 외래어입니다. 제조회사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이 이발기구를 프랑스 주재 일본 외교관이 일본에 들여오면서 바리깡이라 불렸던 건데요. 우리말 쉽게 이발기라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이발비 지급으로 인해 병사들끼리 이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군대 용어들이 일본의 잔재임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더욱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 신압으로 우리말이었습니다. 네, 토요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